드디어 오늘부로 모든 입시가 끝이 났습니다. 예! 오늘 본 면접의 결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시험 자체는 다 끝이 났습니다. 대학원을 왜 가고 싶어 했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유치원생이 아이돌을 동경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단 연구가뿐만이 아니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뭔가 학문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약간 그 제가 추구미로 하는 그 바이브를 풍기고는 합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원생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좀 명성, 명예, 유명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가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훌륭한 연구가가 돼가지고 유명해져야지. 그런 느낌.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진행하는 방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대학원이라는 인식은 저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저는 일단 재수도 했고 휴학도 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늦춰져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막 비상한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서 연구가의 자질이 벌써부터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가고 싶다, 가야지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준비를 하면서도 진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참고로 일본 유학을 준비할 때도 이랬습니다. 제가 막연히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진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입시를 보는 학교가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일본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일본이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거기 있는 미래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모든 대학교에 스스로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막 면접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고 한 게 너무 대견한 것 같음. 왜냐면 너무 척박한 이 정보 고갈의 사회. 딱 1년 전에 저는 너무 막막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대학원을 가는 사람이 꽤 그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을까요? 이제 와서 느끼는 대학원 진학 꿀팁. 입시 제도에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전형이 있을 거고 외국인 전형이 있을 거고 사회인 전형 같은 게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유학생은 외국인 전형이 아니고 일반인 전형에 속해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지금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다른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본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은 외국인 전형이 아닌가? 몰라요. 근데 이상한 점. 일반인 취급을 하면서 일본어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모순적인. 내가 일본어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만큼 뭔가 동등한 위치에 있겠지 하고 냅다 일반인 전형에 던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네 일본어 시력은 의심스러워 하면서 일본어 시험을 치게 해버리는 이 부조리함. 일본어 시험만 보나 영어를 보는 데도 있고 막 외국어를 2개 쳐버리라고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저는 일반 입시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교수님과 컨택을 한다. 이건 아마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메일이든 뭐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든 한 번 이상은 컨택트를 해야 한다. 가고 싶은 대학교를 정했고 들어가고 싶은 재미의 교수님을 정하고 다 메일을 돌렸습니다. 초반에 고려를 했던 학교가 5개인데 그중에 3개 정도가 컨택을 안 받는 데였나? 나머지는 연락을 했더니 내 수업에 참강을 하러 오라 해가지고 수업도 듣고 상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컨택트를 하라는 뜻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켜라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굴 도장 찍고 상담 몇 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님과 컨택트를 해서 석사 때 뭘 연구할지 미리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컨택트를 했을 때는 그냥 졸업 논문에서 어떤 걸 연구하고 교수님의 어떤 연구 성과가 마음에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으로 가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학생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교수님들을 한 번씩만 컨택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컨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석사 논문으로 뭘 쓰고 싶은지를 계속 컨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제 예상상 석사 논문은 교수님이 이미 연구를 했던 테마를 고르는 게 채택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너무 참신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것 중에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원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상. 그래서 미리 컨택을 할 교수님들의 논문이나 책을 다 찾아보고 거기 안에서 고르는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한테 맞춘 어떠한 테마를 교수님과 합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뒀다면은 면접을 볼 때 훨씬 수월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컨택은 대부분 3학년 말 아니면 4학년 초 때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컨택을 맞췄다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대학원 시험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있고요.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대학원 시험은 30점 정도만 맞아도 평타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에 가까운 문제만 맞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근대문학을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딱히 고문이랑 중세, 뭐 근세 이런 것들은 맞출 필요 없고 근대문학에서만 잘 답변을 쓰면은 어찌저찌 합격을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답률을 높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전공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돈을 주고 산 필기시험 문제인데요. 대학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 문제가 6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고문 해석하는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간 이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다 써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생각 쓰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본 근대문학에서 일기라는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쓰시오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저번에 봤던 필기시험에서는 뭐 초현실주의가 문학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뭐 그런 것들 제 친구가 수험한 대학교 중에는 막 문제를 만드시오 막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음 시를 읽고 뭐 평론을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과거 문제집을 꼭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문제집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는 어차피 대학원 시험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의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지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훑으면은 대충 견적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필기시험, 전문 분야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과거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본인 전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최대한 얕고 넓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든 쓰기만 하면은 점수가 되는 거니까 대부분 원고지 한 장, 한쪽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 이상 써도 물론 괜찮고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책을 읽으시고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시고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은 필기시험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이 뭐 전문 분야 시험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 시험을 하나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일본어 시험 왜 보는지 모르겠는 게 난이도가 진짜 쉬워요. 이걸로 뭘 판별하려는 거지? 싶을 정도로 대학원을 진학할 정도의 일본인 아니 외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모두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변별력이 있나? 그냥 확인용인가? 그 대부분의 형식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한자의 요미가타를 쓰세요. 그 히라가나를 보여주고 한자로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 특정 단어를 넣어서 본문에 제시된 문장과 다른 새로운 문장을 만드세요. 작문을 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 단어의 정의를 간단히 내리세요.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내 생각을 묻는 그런 문제가 2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한자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을 파악하는 정도의 선에서만 그치고 너무 막 열심히 일본어 공부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자 공부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한자 검정시험 책을 사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2급 정도? 당신의 인생 도서는 무엇입니까? 그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제 생각을 묻는 제가 일본어 작문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내 생각을 일본어로 적어본다든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걸 일본어로 기승전결에 딱 맞게 쓰는 연습을 한다던가 하면은 일본어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외국어 또 하나 대부분 영어를 고르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를 고를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일본어만 보는 데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 번역 문제 한 2-3문단짜리를 주고 통째로 번역하세요 하는 데도 있고 밑줄 친 데만 번역하세요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번역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막 내용을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자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2급까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같다. 3급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약간 어라? 싶은 한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필기 시험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연구 계획서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안 받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뭐 그냥 구두 시험을 볼 때 즉석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전 2개 다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막간으로 졸업 논문 팁을 드리자면 교수의 말을 무시해라. 교수의 말을 무시해라. 그리고 본인을 믿어라. 교수를 닥달해라. 교수에게 무조건 지적을 받아내라.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요? 맨날 메일 보내고 맨날 내 논문을 읽히고 내 논문을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졸업 논문이 저는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자 중에 교수가 마음에 드는 녀석을 뽑는 구조예요. 그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마음에 드냐? 내 결론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겠죠, 무조건? 그 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7, 8월 내로 졸업 논문을 끝낸다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거짓말을 치고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졸업 논문은 공들이면 공들일수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졸업 논문을 빨리 쓰면 좋겠죠. 교수를 챗GPT처럼 그냥 쓰세요. 아무튼 졸업 논문은 최대한 내용을 내가 희망하는 교수가 심쿵할 수 있게 최대한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구 계획서는 내가 석사를 진학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세한 연구 계획서를 대학교 측에서도 바라지 않긴 합니다. 이 연구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연구 방법이죠.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건지,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뭐가 있는지 이 정도를 정리하면은 엔간하면 면접에서 스코미를 안 당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스코미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뭘 합니까 지금. 그냥 이런 거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연구계획을 쓴 건데 근데 그런 뭐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요? 라든가 선행 연구는 살아보셨나요? 같은 거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거 안 함으로써 생기는 스코미는 좀 슬프니까. 또 앞서 말했듯이 연구계획서의 테마를 정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님이 잘 봐줄 것 같은 그 교수님이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 테마를 고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면접은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면접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썰을 좀 풀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할 대학교가 필기시험을 본다. 그러면 면접에서 필기시험에 대한 감상을 물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이런 답변을 썼는지? 대학원 면접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겸 지원 동기, 졸업 논문에 관련해서 어떤 걸 썼는지,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니면 연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뭐 할 거냐? 크게 이 틀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대학교 문학부에 재직하고 계신 모든 교수님이 다 있었고요, 거기에. 1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디귿자로 둘러싸고 나는 그 가운데 있고 교수님들이 각 방에 배치가 돼 있고 내가 희망하는 지도교수 방에 들어와가지고 1대1로 면접을 보는 애가 그런 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냥 냅다 한 방에 몰아넣고 냅다 집단 질문 공격.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들었냐. 공통 질문으로 지원 동기랑 연구 테마를 물어요. 이번 제가 본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10분, 15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들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지 사족을 많이 내면 사족이라고 표현하면 좀 슬프긴 한데 내가 얼마나 문학에 열정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연구가가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어필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거 왜 여기를 왔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만 딱딱 말해야 돼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좀 이렇게 방향을 틀더라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느낀 건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당신의 희망 교수를 발표하세요. 이 의미예요.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싶고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교수를 희망하고 왜 그 교수를 희망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수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수님한테 질문할 그 기회를 드리더라고요. 그 MC? 가운데 계시던 교수님이. 그래서 제 희망 교수님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싸나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졸업 논문을 보고 그 교수님이 계속 웃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웃는 게 보였어.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에 대한 질문은 없어졌습니다. 좋았나 봐요. 연구 계획서를 보고는 질문을 몇 개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나 에세이 같은 거를 많이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디서 구할 작정이냐? 그 연구 방법 알고 싶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연구 방법이라고 물어보길래 어떤 이론을 적용시킬 거고 뭐 그런 걸 물어보는 줄 알고 되게 막 그냥 준비해놨던 이야기를 했어요. 공포와 혐오의 관계를 연구한 그런 선행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논리를 뭐 전개해 나갈 것이고 막 말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것들은 저희 학교에 많이 구비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잘 찾아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너무 그린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했던 질문이 장래에 뭘 하고 싶냐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준비한 멘트를 했죠. 저는 문학에 이렇게 뭐 어쩌고 되고 연구가라는 직업에 얼마나憧래를 하고 박사과정에 후에 진학을 해서 이런저런 연구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갑자기 박사과정 때 말고요. 박사과정이 끝나고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 먼 미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있고 싶은지 일본에 있고 싶은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임. 이걸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고 일본에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선 연구가가 되고 뭐 교수가 될 수 있으면 돼서 여기서 무언가 성과를 이룬 뒤에 한국을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한국에는 요즘에 일본 문학 수업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니까 만약에 제가 일본에서 학위를 따고 교수직을 얻게 된다면은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일본어 수업을 하고 싶기도 하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정답이었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일본에 있을 건지 한국에 있을 건지 물어보는 거는 꽤나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분은 2년 뒤에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그분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교수가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이 교수님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일본어를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의 저희가 뭔지 몰라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 교수님의 의도와 아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약간 뉘앙스적으로 이 논문은 초반에 설명이 너무 짧고 갑자기 본론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강제성이 있는 것 같다? 너무 당연하게끔 논리를 전개하는 느낌이 난다. 뭔가 말을 하긴 했어. 약간 챗 GPT처럼 말했어요. 뭔 말 알? 뭔가 페라페라 말은 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면은 그냥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는 것일 뿐임. 그래서 교수님도 뭔가 제 답변을 들으시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더라고. 그리고 뭔가 그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성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더라고. 개인적인 감성을 왜 갑자기 말을 하세요?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고 또 한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유일한 여성 교수님이 있었어. 제 연구 계획서를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혐오라는 것은 람포 본인의 혐오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등장인물의 혐오를 말하는 것이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연구 계획서에 적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문장이 이상한 건지 그래서 일단 적혀있는 대로 대답을 해줬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지금 세미나 교수님도 적혀있는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왜 그러는 거죠? 교수님들 읽으십시오. 근데 물론 적혀있지만 굳이 제 입으로 또 설명을 듣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혹은 부연 설명을 바라는 목적으로 물어본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뭔가 그분도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인 약간 종합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였어요. 연구계획서가 너무 모호하다. 정확히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람포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 근데 그것 또한 저는 그 연구 계획서에 되게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저는 되게 사람의 공포라는 감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굳이 람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매체에서의 공포상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 연구 계획서 또한 관심사는 잘 보이게 썼을 터인데 잘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 문장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적혀있는 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희망 교수님이 했던 질문 빼고는 그냥 완전 개판으로 대답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끝나고 든 생각이 그 2명의 교수님이 했던 질문이 제가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할 숙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구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저는 계속 제 논문이 너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내 논문이 너무 모호하지 않는지 제대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연구가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보니까 그 연구가의 자질인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 거예요.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해.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구가가 된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면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그냥 질문한 거고 나를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면접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 담당 교수가 나를 뽑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나머지 교수님들은 그냥 한 것 같아. 정말 그냥. 그리고 지적하는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좀 연구 가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박사 수업을 청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냥 석사, 박사 학생들인데 그들도 되게 서로의 논문을 한 장 읽고 지적하고 한 장 읽고 지적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지적을 하는 쪽의 입장도 뭔가 타당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는 쪽의 입장도 타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 토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적을 받은 당사자도 본인의 연구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냥 잘못됐어 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연구가의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늘려야겠다는 그런 자극이 아니고 연구가의 마인드셋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이 좀 오늘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를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3월에는 어쩌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논문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주제를 좀 많이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혹시 일본 대학원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